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성종의 제도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성종이 집권 2년 차에 중앙관제와 지방행정기구를 정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중앙관제 개혁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성종은 이때 중부배 개도를 모방해서 네. 일종의 삼성육부제의 고려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행정제도에 대한 계획을 하는데요. 네. 이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게 수나라, 당나라, 수나라와 당나라. 송나라에 이르러서 네네. 확립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음. 고려도 이에 따라서 일단 삼성을 둡니다. 내사성 그리고 문화성, 상사성 이렇게 네. 두긴 하는데 이 상사성 밑에다가 이제 육부. 조선시대 와서 육조가 되고 이때 나중에는 육부죠. 육부를 두게 되고 그리고 이 상사성 관할에 있는 이 육부의 장을 이제 내사성, 문화성 여기에 장관들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사성, 문화성이라고 보통 처음에 이제 이름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후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거의 이게 이제 하나처럼 굴러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사문화성 그리고 상사성의 이런 이성 체제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일반적인 판단이고, 그리고 이 내사성은 나중에 가서 이제 문중도에 가서는 중서성으로 개편되니까 그 이후에는 보통 중서문화성, 상사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어쨌든 이 상사성의 육부를 이 내서문화성의 장관들이 다 담당하게 됨으로 해서 상사성은 사실상 이제 내사문화성의 좀 하위기구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중서문화성의 실질적인 실무 집행기구로서 상서정을 두고 그 아래 육부를 뒀는데, 이 육부는 조선까지 좀 이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어땠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그 중앙정부 조직이 있잖아요. 뭐 예. 행정안전부, 뭐 외교부, 뭐 국토교통부, 뭐 교육부 등등 있는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각 부처별로 이렇게 담당하는 분야를 이렇게 업무 분장을 쉽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병호형 예공, 이게 좀 순서가 달라. 이게 되게 중요한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병부가 이제 2예요. 넘버 2. 그만큼 이제 그 병부가 중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은 이제 호조가 중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주로 담당했던 업무는 이분은 문관의 인사와 공문에 관한, 요즘 같으면 행안부 이런 쪽 성격하고 제일 가깝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도 보면 지금 또 뭐 각 그 부처 안에 무슨 청 뭐 이런 그 좀 하부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 고려시대 2부의 하부 조직으로는 관리들의 뭐 공과 잘못, 출근과 결근, 휴가 등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부처인 고공사라는 기관을 두었고요. 일종의 이제 공무원들의 인사관리, 그렇죠. 총괄이네요. 이제 병부는 뭐 군사, 국방에 관한 업무인데 오늘날 이거는 쉬워요. 국방부 딱 업무하고 거의 이제 일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부는 뭐 이런 그 경제 관련, 우리 지금 뭐 경제기획부죠, 기획경제부죠. 이거 좀 자꾸 우리 정부 부처 이름 바꿔가지고 제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호는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면은 이 가가오 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가오 호구조사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호부는 이제 그 인구를 파악을 해가지고 공부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걷는 일. 그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주요한 업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형부도 우리 병부처럼 똑같아요. 병부도 국방부, 형부도 법무부. 그대로 이제 이어오는 오늘날의 뭐 검찰이라든가 법원의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부는 지금 부처로 하면 되게 다양해요. 뭐 교육부도 해당하고, 문화부도 해당되고, 뭐 문화관광부, 또 뭐 외교부, 뭐 이 다 이제 겹치는 그런 부처인데, 뭐 외교라든가 예의, 재향, 뭐 또 과거 시험 같은 거 관장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정묘사직을 또 관리하는. 그리고 이제 공부도 지금의 우리 부처 같으면 뭐 산업기술부, 또 뭐 국토교통부, 뭐 이런 부처들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당시에 주로 산업은 주로 이제 산림이라든가 이 농업 관련, 그래서 이제 산림 천택 이런 거를 관리하는, 그래서 요즘에 뭐 산림청 기능도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국가기관의 시설 같은 거 짓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건물 짓고 이런 거 있죠. 네네. 뭐 관청을 짓는다 그러면 네네. 공부 소속이네. 국토교통부 같은.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과학기술부와 같은. 우리도 뭐 과학기술에 대한 이런 내용들 지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보면 그 상당히 어떻든 그 시대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업무를 6개의 부처로 분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성종 10년에 이르면 중추원도 설치하는데. 예, 주로 이제 이 중추원이라는 기관은 오늘날로 치면 국왕의 뭐 비서실 또는 뭐 교무실 같은 이런 역할을 해요. 청와대 기능이네요. 예, 청와대 기능도 하죠. 송나라의 이제 추밀원을 모방해서 설치한 기관인데 왕명의 출납이라든가 군사기밀관장, 궁궐 뭐 수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경호죠. 그래서 이 중추원은 중서문화성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고려 중앙 권력의 아주 그 핵심 기관이다. 그래서 중추, 한자도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중자에다가 지도리 추자를 쓰는데 지도리는 문을 설치할 때 위아래를 고정하는 이 중심축이거든요. 그렇죠, 딱 중심이 되는 이런 조직이다. 그래서 바로 양부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은 재상제자를 따서 제부. 그 다음에 이제 중추원은 중추의 그 추를 따서 추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양대 조직의 앞글자를 따서 제부와 추부의 앞글자. 그래서 제추다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어사대와 삼사도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네, 어사대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사정과 감찰, 요즘으로 말하면 뭐 감사원, 네, 그리고 뒷날로 가면 이제 사헌부, 사관원 뭐 이런 역할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왕과 신하들 사이의 어떤 부패함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시하고 경계하고 이런 역할들을 담당한 게 어사대였다고 한다면 삼사는 재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호조랑은 이게 좀 다른데 호조는 그야말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라든가 이쪽 거둬들이는 거고. 네네. 그게 이제 중점이 두어졌다고 한다면 이때의 삼사는 이제 왕실과 나라의 재정에 대해서 회계하고 뭐 살림을 그렇죠. 맡아서 하는 거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어사대의 이 대관과 그리고 중서문화성의 간관을 합쳐가지고 대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대간. 이 대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선조에 넘어가서도 계속해서 쓰게 그렇죠. 되죠. 그때는 이미 이제 이게 아니라 뭐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른바 언론 3사의 관원들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조선시대 가서도 이들을 언관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이 고려 때의 명칭인 대간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이어쓰게 되죠. 어쨌든 이 대간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과 그리고 주로는 재상들이 있는데 이 힘 있는 신하들에 대한 감찰 및 간언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이제 어쨌거나 자정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이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지방행정기구는 어떻게 정비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이 당시 성종 시절에 지방은 이제 전국에 12개의 목을 설치해가지고 목사라는 이제 지방관을 중앙에서 파견해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이때 흥미로운 것은 이 성종 때 처음으로 이제 10개 도로 전국을 나누게 됩니다. 이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제 도로 나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전라도 경상도 최초로 도로 나눈 도라는 행정명이 처음 등장한 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는 실제 10개 도에서 5개 도로 편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은 아무래도 국방 관련한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기구가 아닌 이제 양계라고 해가지고 병마사를 두어서 관할하는 이러한 특수행정구역으로 두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북계와 동계로. 서북면을 북계로 하고 동북면을 동계라고 하는. 네네.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파견된 병마사라고 하는 그 직분은 이제 국방을 담당할 뿐만이 아니고 자체 행정 업무까지 다 관할하게 되면서. 행정군사. 네네. 그러니까 지방의 경우에는 군이나 진압 파견되어 있는 이제 그 장수들이 해당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한다면 여기 병마사는 이제 일반 행정에서부터 군사 행정까지를 총괄해서 관할하게 되죠.
근데 이 성종 때의 특이점이 이제 하여튼 유교 정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가 이 병마사를 보내놓고 이 병마사는 보통 무장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네. 이들에 대한 어떤 문신들의 감독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판병마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중앙의 그 재상들이 판병마사를 겸하게 합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병마사 위에 이제 판병마사가 다시 있는 거죠. 일을 잘하나 못하나를 한번 점검하는.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뭐 예, 이런 예.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는데 음. 이것이 이제 확대돼서 이 고려만의 특이한 도병마사 제도라고 하는 게 예.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좀 떠 있는데 일단 10도에서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이후부터 이제 5도 양계 체제. 예. 그래서 이제 좀 흥미로운 게 전라도 경상도는 되게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18년에 이미 전라도 경상도는 확고히 그렇죠. 딱 저로 자리 잡네. 거기다 또 주목되는 게 지금 경기 충청 일대가 양광도로 돼 있잖아요. 네. 이 명칭이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그렇죠. 양광도는 양주와 광주예요. 광주. 그러니까 이 충청도까지 포함했을 때도 그 당시에 양주와 광주의 그 범위가 엄청 넓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조선시대에 왔을 때도 서울의 북부 지역, 웬만한 뭐 성북구, 도봉구 다지 양주 땅이었고, 지금의 저 남쪽 서초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이 다 광주. 그래서 이게 양주가 너무 넓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도 반 갈려가지고 남양주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네. 가장 뭐 어떻게 보면 고려라는 나라를 유교다운 국가로 만든 왕이 승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종묘와 사직을 세우는 거예요. 예. 이 종묘는 그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는 이 사당이고 사직은 토지의 신하고 곡식의 신. 예. 토지의 신을 사, 곡식의 신이 직 이렇게 돼서 바로 이제 뭐 고려도 마찬가지죠. 농업이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잘 제사 지내는 그런 그 모습. 바로 이게 가장 유교 국가의 기본이 되는 바로 그런 그 뭐 또 제사 의식이 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기반 위에서 또 인재를 이제 양성을 해야 되겠다. 유교적 소양을 갖춘. 그래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국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자감을 세우게 됩니다. 국자감, 개경에 세우고 그리고 지방의 12목 주요한 지방의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한 명씩 파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 관리들이 작성하는 보고서라든가 공문서의 양식도 딱 정해줍니다. 아,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관들을 파견할 때는 성종이 직접 이제 불러서 지금 뭐 자료에도 나오지만 형옥과 송사를 지체하지 말고 창고를 채우는데 힘쓰며 공공한 백성을 진율하고 농업과 잠업을 장려하며 구역을 가볍게 하고 이 수령이 지방관이 지켜야 할 그런 임무들이죠. 덕목들. 자, 광종 때 실시된 과거제 역시도 성종 때 좀 손을 보네요. 네. 성종 때 처음으로 이제 복시를 행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2차 시험을 새로 설치하게 된 거죠. 네. 좀 더 까다롭게. 아무래도 광종 때만 해도 과거제를 이제 실시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1차 시험으로 충분했는데 이때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과거제가 자리 잡히고 그 행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과거를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열렸다. 네네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응시하려는 사람들도 많게 되고 이래서 1차 시험에다가 더해서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2차 시험이 말하자면은 이 복시 이게 전시예요, 전시. 네. 직접 왕 앞에 가서 보는 시험인데 이 조선시대와는 다른 게 조선시대에는 1차 시험 통과하고 다시 2차 시험까지 한 다음에 여기를 패스한 사람이 다시 이제 3차 시험으로 물론 이제 2차 시험 패스하면 그게 거의 이제 일단 급제를 한 건데 거기서 이제 순위를 정하고 하는 거는 3차 시험이 전시 왕 앞에서 직접 보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과정 그로 나아가는 이제 중간 단계쯤이라고 진짜 이것도 절묘하게 우리도 보면 1차, 2차고 최종 꼭 면접 봐요. 맞아요. 왜 이제 지금 전시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 성종을 저희가 살펴보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이른바 저희가 현명한 군주 혹은 어진 군주, 지혜로운 군주라고 하는 그 현군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거의 다 했다.
종묘사직에서부터 뭐 제도개혁에서부터 인재양형, 학교, 공무원들의 운영, 감찰, 뭐 이 모든 것들을 오늘날 봐도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일들을 시행을 했는데 이 성전 개혁 정치 좀 종합적으로 한번 좀 의견들을 좀 살펴보죠. 일단 성적이 생각보다 이제 오래 제위하진 않았어요. 예. 16년인가? 그 정도밖에 있지 못했는데, 네. 나이가 이제 38살에 세상을 떴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그 왕이 오르기 전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되리라는 확신도 없긴 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학자로서의 길을 걸었고, 만약에 왕이 된다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지라고 하는 비전을 다 이제 갖추고 나서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되자마자 신하들한테 이제 언루를 개방. 네, 언루를 개방해서 의견들을 진술해라 한 다음에 최승로의 심유책을 써서 많이 개혁했고 또 그 자신이 이제 구성한 대로 이게 쭉 끌고 오는데 이때쯤 와서 사실 이제 고려가 개국된 지 100년도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왕건과 그 직후 상당 기간 동안 하더라도 고려는 그야말로 호족들의 사회고 공신들의 사회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광중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호족 사회에서 관리들의 사회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때만 해도 굉장히 거친 방식이었죠. 네. 하지만 성정에 와서 이게 좀 더 굉장히 세련되게 시스템화되고 이러면서 고려라는 나라가 그 이전의 고대 국가들하고는 완전 다른 그런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한 게 이제 바로 성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뭐 우리가 쭉 그동안 지금까지 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계획 정책들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민생에도 관심이 많아서 네. 의창을 설치한 것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태조 당시에 흑창이라고 해가지고 유사한 백성들에 대한 구제제도가 있었는데 네. 이때에 와서 의창이라고 좀 이를 확대 발전시킨 이것을 설치했고 쌀 1만석을 보관했죠. 네네. 뭐 앞서 본 대로 이제 또 뭐 고아에 대한 그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되게 관심 갖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의학하고 이 의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이 진짜 했던 말들도 보면 뭐 진시황조차도 분석 연구를 할 때 의학사들은 태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걸 그 의학의 발전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지방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학 박사를 딱 목마다 한 명씩 파견할 정도의 관심을 보였다는 게 이게 그 이후에 계속 이게 좀 뭐랄까 계속 발전되지 못한 게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 정도지 않나. 자, 근데 이런 성종이 사실 조금 더 한 5년, 10년만 더 살았으면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박하백님이 말씀하셨듯이 16년 직제 되는 직위 때 병을 얻어서 지방행차 때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뭐 평행이론이랄까요? 네. 왕의 묘도 똑같잖아요. 네. 고려 성종, 조선 성종. 이 뭔가 그 시대의 완성을 본 왕. 이런 의미를 담아서 묘가 정해지는데 두 분이 돌아가실 나이가 똑같아요. 38. 이 고려 성종은 960년부터 997년까지. 조선 성종은 1457년부터 1494년. 그리고 이렇게 그 두 왕이 또 일찍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과로도 한 원인이 아닐까라는 정사에 너무 몰입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그 일들을 했죠. 특히나 이 고려 성종은 고려의 왕 중에 이 사실 최초로 이제 그 사촌의 신분으로 왕위를 였어요. 그 전까지는 뭐 왕의 아들이나 아니면 뭐 형제가 이제 왕위를 예상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는 성종도 똑같아요. 똑같이. 성종도 어떤 면에서는 넘버 3에서 왕이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점을 안 잡히려면 내가 더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더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업적을 남겨야 된다. 이런 것도 하나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고려 성종 같은 경우는 그 제26년째인 가을에 경주에 행차했다가 바로 지금의 이 울산 근처에서 이제 결국은 병을 얻게 되고 이제 개경으로 급히 상경을 했지만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서 결국은 이제 계룡군 경종의 큰아들이 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이제 목종이 되는데요. 이 목종에게 형식적으로는 선의를 한 후에 997년
3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자, 이 38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일찍 눈을 감은 성종, 고려와 이전 시대를 구분짓는 그런 유교 국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했던 성종 시대를 마감했는데요. 박시백 고려사 다음 시간에는 거란과의 전쟁으로 저희들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